먼저 안녕하세요. 저는 국제도시물정보건연구원의 정근권입니다. 제가 오늘 이 대학원 세션 좌장을 맡게 됐고요. 저희가 이 다음 세션의 시간하고 중간에 갭이 없어서 시간을 좀 넉넉하게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공교롭게 첫 번째 발표하셔야 될 분들이 아직 참석을 안 하셔서 부득이하게 좀 인하대 그 분들께 양해를 구하고 인하대 발표부터 먼저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함유진 그러면 고해상도 공간 분석 자료와 침수 흔적도를 활용한 경제성 분석 및 평가에 대해서 인하대학교 강유진 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혹시 그 미리 안내 받으실 때 발표 시간을 안내 받으셨나요? 네, 지금 발표 시간 15분으로 할당이 되어 있는데 한 12분 정도 발표해 주시고 3분 정도 질의응답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10분 정도 되면 제가 말씀을 잠깐 표시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인하대학교 수문생태학 연구실의 특성화정사를 이진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고해상도 공간 분석 자료와 신선 분석도를 활용한 경제성 분석입니다. 잠시만요. 지금 혹시 되나요? 이쪽을 보고 해줄 수 있어요. 그게 진도가 이쪽에 있기 때문에. 잠시만요. 그걸 넘겨주실 수가 있으신가요? 그럼 제가 그냥 넘겨드릴게요. 먼저 서론의 연구 배경이 목적입니다. 최근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로 인해서 태풍, 과 같은 기상재해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우리나라에서도 매년 태풍과 호우등에 따른 침수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해 주거 건물, 산업자산 등 확장됨에 따라 도시 지역에서도 호수로 인한 재산 피해도 커지고 있는 실정이고요. 현재 정부에서는 치수 사업에 투입할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투자 우선순위 평가를 통해 사업 지구를 선별하고 있습니다. 투자 우선순위 평가에는 정량적 평가와 작성적 평가가 있는데요. 정량적 평가에 해당하는 경제성 분석은 사업 시행 후 피해 저감으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편익을 산정하는 방법이고,
본 연구에서는 2004년에 개발된 다차 행식피 상장 기법, 즉 다차원법을 사용하여 분석한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이게 하지만 여기 다차원법에서 사용하는 공감속 자료인 초집필곡도는 이제 구현된 법문의 해상도와 자료 공통주의 등의 한계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한계를 개선하고자 국내의 경우에는 도로명 지수 전자지도를 통해 공감 분석을 사용하여 경제성 성과를 실시하고 있는 연구도 있습니다. 이제 하지만 이제 다차원법은 이제 자세히 보면은 행정구역 단위로 통계 자료를 조사해서 일반적 자산 피해액을 산정하는데요. 이제 행정구역의 경우 모양과 크기가 불규칙하고 시간이 변함에 따라 행정 경계가 조정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제 행정구역의 가장 작은 단위인 연면동의 경우 비교적 넓은 공간 단위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제 집계구나 지구 단위와 같은 이제 미적 공간 단위의 경제성 분석을 수행할 경우에 어려움이 이제 따르게 됩니다. 이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다차원법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격자 단위 공간 분석 자료, 격자 자료를 사용하여 경제성 분석을 수행하였고, 이제 국내 연구를 살펴보니까 이제 격자 자료를 활용하여서 정책적 평가는 시도하고 있는 반면에 경영적 평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본 연구에서는 100바이 100, 100m/100m 격자 자료를 활용해서 태풍 참으로 인한 울산 광역시의 침수 피해에 대해 다차원법을 적용해 정면적 평가를 실시하여 해당 자료가 이제 경제성 분석에 적합한지에 대해 평가하고자 했습니다. 이제 또한 이 격자 자료를 증식적 방식과 면적비 방식으로 각각 적용을 해서 이제 격자 자료 적용 방식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제 공건론인데요. 이제 먼저 다차원 홍수피해 선거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다차원법은 2004년 건설교통부에서 제안한 경제성 평가 모델로 이제 기존 개선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을 보완한 방법입니다. 이제 이 방법은 피해액을 이제 침수 면적만을 고려한 함수식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이제 개선법이 이제 이러한 방법을 선정하기 때문에 공간 분석 자료를 활용하여 얻을 수 있는 이제 침수 편익률이나 침수심에 따른 피해율을 이제 평가에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는데 이러한 점을 개선한 방법이 이제 다차원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차원법은 직접 피해 항목이 5개의 일반자산 피해 항목, 건물 내용물, 농경지, 농작물, 산업자산 이렇게 5개의 일반자산 피해 항목과 이제 인명 피해와 공공시설물 피해가 총 7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일반자산 피해액은 대상 지역의 자산 가치의 침수 편익률과 이런 침수심에 따른 피해를 곱해서 산정하게 되고 인명 피해에서 인명 손실, 사망자 부상자 피해액은 침수 면적당 손실 인명수에서 행정구역별 침수 면적 1인당 손실액을 곱해서 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재민 피해액은 대상 지역의 이제 총 인구수와 주거건물의 침수 편익률, 평균 대피수, 기준연도일 최저임금을 곱해서 산정을 하게 되고, 공공시설 피해는 일반 자산 피해에서 1.694를 곱하게 되는데, 이런 공공시설물, 이제 도로나 교량이나 하수도 등 같은 경우에는 일반 자산 피해와 달리 범위와 규모로 볼 때 공간 분석을 활용한 피해 산정이 어렵기 때문에 비율계수로 곱해서 산정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기존에 있는 이제 공간 분석 자료의 토지피복도와 도로명지수 전자지도에 대한 설명인데요. 이제 다차원법에서는 이제 기존 다차원법에서는 공간 분석 자료를로 환경공간 정보 서비스에서 제공을 하는 토지피복도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토지피복도는 주거건물, 이제 비주거건물, 농경지, 농작물 등 농작물은 제하고 농경지 등 경제성 분석에 필요한 다양한 유형의 자산 가치들이 폴리곤의 형태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토지피복도는 아파트 단지 내 도로나 이제 편의시설 등을 포함한 공립 형태의 공간 분석 자료이기 때문에 자료의 해상도가 낮다는 측면으로 이제 정확한 피해 산정이 어렵습니다. 또한 자료 영신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이제 기준 연도별로 분석에 필요한 공간 분석 자료를 구축하는 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할 수 있는 이제 공간 분석 자료로 도로명지도 전자지도가 있는데요. 해당 자료는 이제 한 달마다 전국 단위로 공신이 되고 있고, 건물이 군집 형태가 아닌 이제 객체 단위의 폴리곤 형태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피복도를 사용했을 때 보다 정확한
초지피복도를 사용했을 때보다는 이제 정확한 피해 판정이 가능합니다. 실제 위성지도와 이제 도로명 지도 전자지도를 증축해 보면은 이제 도로명 지도 전자지도상의 실제 건물의 위치와 모형이 잘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 피복도는 이제 단독 주거 시설과 공동 주거 시설로 구분되어 있어서 주거 건물 피해 판정 시 건축가를 적용하는 데 있어 적합하지 않는 데 반해 도로명 지도 전자지도는 이제 건물이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등으로 구분되어 있어서 건물 유형별 피해 판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로명수 전자지도를 사용하여 이제 선정한 피해 결과를 공개점 분석에서 이제 격자 자료 사용에 대한 타당성을 확인하는 기본 자료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격자 단위 공간 분석 자료인데요. 이제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신규 공간 분석 자료인 격자 단위 공간 분석 자료는 이제 교통부의 이제 국토 정보 플랫폼에서 행정구역별로 인구, 건축물수, 공시지가 등의 통계 자료들을 이제 격자 단위 형태로 이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격자 자료는 행정구역에 제약 없이 대상 지역을 설정하여 공간 분석이 가능하고 토지 복도와 도로명수와 달리 이제 인구나 이제 건물 등 다양한 유형의 자료들을 특성값으로 설정할 수 있어 왼쪽 그림과 같이 이제 직관적인 통계지도로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토지 피복도 같은 경우는 격자 자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물 하지만 여기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이제 격자 단위 통계 자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산가치나 이런 거를 산정에 필요한 가구수, 건축 형태별, 건물 면적, 동사나 수축 연구수 등과 같은 통계 자료는 제공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이제 제가 격자 폴리곤 이제 여기에서 제공하는 격자 폴리곤 자료를 기본 베이스로 해서 도로명수 전자지도와 이제 통계 자료로 이제 만든 새로운 속성값을 가진 격자 자료로 경제성 분석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표에는 이제 격자 단위 건물 내용을 자산 가치와 총 인구수를 계산하는 식을 이제 표로 나타낸 것이고요. 각 항목에서 위에 나와 있는 식이 이제 해당 항목을 격자 단위로 계산하는 식이고 그 아래에 있는 식이 해당 항목에서 필요한 격자 단위 가구수, 세대수, 종사자수를 이제 계산한 식입니다. 네, 그리고 가장 아래에 있는 격자 단위 총 인구수 가장 아래에 있는 식은 이제 격자 단위 총 인구수를 산정하는 식입니다. 이제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이 산정한 격자 단위 자산 가치 및 총 인구수 통계 자료의 중립적 방식과 면적비 공식에 따라 침수 탄핵률과 이제 침수별 침수 피해율을 각각 다르게 적용해서 피해를 산정했습니다. 여기서 중심적 방식은 이제 격자 단위 중심점이 침수 구역에 포함될 때 해당 격자의 이제 건물이나 산업자산 전체가 침수되었다고 판단하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이제 개별 격자의 중심점이 포함되어 있는 침수심에 따라 침수 피해율을 적용해서 피해를 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면적비 방식 같은 경우에는 격자 단위 침수 탄핵률과 침수심별 침수 피해율을 각각 적용해 피해를 산정하는 방식이고요. 이제 이재민 피해 같은 경우에는 중심점 방식은 개별 격자의 중심점이 침수 구역에 포함될 때 해당 격자의 이제 실거주 인구수, 총 인구수를 이재민으로 계산해서 산정을 했고 면적비 방식에서는 격자 단위 침수 편익률을 곱해 주어서 이재민수를 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은 제가 이분 연구에서 연구 대상 지역으로 선택한 울산광역시에 대한 이제 간략한 설명인데요. 이제 울산광역시는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한반도의 동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으로 5개의 시군,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기상청의 자료를 살펴보면 2001년에서 2020년 연평균 강수량은 1,446mm로 우리나라 평균인 1,358.5mm보다는 17.5mm가 더 많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특히 2016년 발생한 태풍 차바로 인한 침수 피해가 전국에서 가장 심하게 발생한 지역으로 북부와 울주군은 이제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되었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이제 시간당 104.2mm의 최대 강우량이 발생을 했고요. 해당 자료는 이제 행정안전부의 제 업무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따라서 이제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이제 태풍 연구에서 태풍 차가로 인한 울산 광역시의 침수 속도를 사용해서 공간분석 자료 유형별로 실시한 공개서 분석 결과를 검토를 했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이제 극단의 공간분석 자료가 기존 공간분석 자료의 토지 피복도나 이런 걸 제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적용성이 활용성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네, 네, 다음 이제 자료부터는 제가 공간분석 자료 유형별로 피해를 선정한 결과를 이제 표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제 먼저 건물과 건물 내용물 피해입니다. 이제 먼저 이제 제가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한 거는 이제 기준 자료임을 나타낸 것이고요. 먼저 울산시 행정구역별로 이제 건물이나 건물 내용물 자산 가치를 선정한 결과 남구, 중구, 울주군, 북구, 동구 순으로 크게 선정되었고요. 이와 같이 선정된 건물 자산 가치에 따른 피해액은 공간분석 자료 유형과 적용 방법에 상관없이 이 남구, 중구, 북구, 울주군, 동구 순으로 크게 선정되었습니다. 여기서 동구의 경우에는 침수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피해는 산정되지 않았고요. 건물 내용물 자산 가치가 큰 시군구일수록 이제 건물과 건물 내용물 피해액이 이제 크게 산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북부와 울주군의 경우에는 이제 건물 내용 자산 가치 순위와 피해액의 순위가 동일하게 나타나지 않았는데요. 근데 이러한 경우는 이제 울주군이 다른 행정구역들과 비교를 했을 때 행정구역의 넓이는 가장 컸지만 이제 건물 밀도가 5개 행정구역 중에서는 가장 작게 나타나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 북구는 울주군보다는 이제 주거 건물 수 및 가구 수가 적어서 건물 자산 가치는 적게 산정되었지만 북구에서 홍수가 발생한 소하천 주변에서 이제 주거 건물이 울주군보다는 밀집되어 있었기 때문에 건물 피해액이 이제 크게 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구, 그 중에서 남구의 경우에는 다른 행정구역보다는 토지 피복과 도로명구속으로 선정한 건물 피해액이 격자 자료를 이용하여 선정한 건물 피해액에 비해서 이제 보시면은 크게 선정이 되었는데요. 남구에서는 이제 왼쪽 그림과 같이 특히 주거 밀집 지역에 형성된 격자들의 중심점이 침수족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이 존재했습니다. 또한 오른쪽 그림과 같이 격자단위 내에 있는 건물 대부분이 침수족도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면적비 방식에서는 이 적절한 피해액이 작게 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보시면은 이제 기존 자료의 도로명도 전자 지도로 산정한 건물 내용을 피해 선정 결과와 토지 피복도와 격자 자료로 이제 중심점 면적비 방식으로 선정한 피해를 비교했을 때 이제 대부분의 시군구에서는 격자 자료로 선정한 피해 결과가 이제 도로명도 전자지로 선정한 피해 결과가 근사하게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산업자산 피해입니다. 이제 산업자산 피해에서는 선정 결과에서 이제 중구를 좀 살펴봤는데요. 중구의 경우에는 중심점 방식과 면적비 방식으로 선정한 피해 결과 차이가 다른 행정구역에 비해서 이제 크게 나타났습니다. 왼쪽 그림과 같이 중구의 경우에는 침수흔적도 내에 기주거 건물 대부분이 포함되어 있지만 격자 단위와 침수흔적도가 일부분만 중첩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앞에 그 건물 내용 피해과 이제 마찬가지로 산업자산 피해도 도로면서 전자지로 산정한 피해과 토지 피복도 격자단위로 산정한 피해를 비교했을 때 격자단위로 산정한 피해 결과가 이제 도로면서 전자지로 산정한 피해 결과가 가장 유사하게 산정되었음을 알 수 있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인명 피해입니다. 이제 먼저 그중에서 인명손실 피해액은 북구, 울주군, 남구, 중구, 동구 순으로 크게 산정되었습니다. 이는 가처분법에서의 인명손실 피해액이 공감분석 자료의 유형에 상관없이 침수 면적 크기에만 영향을 받아 설정되기 때문에 동일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재민 피해액은 이제 이재민 수에 따라 피해액이 다르게 설정이 되는데요. 이재민 수는 행정구역별 총 인구수에 주거건물 침수 편의를 적용해서 산정을 하게 되는데 토지 등록도와 도로면서 전자지로 산정한 이름의 피해액은 남구, 북구, 중구, 울주군, 동구 순으로 크게 산정되었고 격자 자료를 사용한 이전인 피해액은 남구, 중구, 북구,
울주군 동구순으로 크게 산정되었습니다. 적자자료로 산정한 피해의 경우에는 주거건물 피해 순위와 동일하게 산정되었고, 이제 결론적으로 도로망수 전자지로 산정한 이재명 피해과 적자자료로 산정한 피해를 비교했을 때 순위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었지만 토지피복도로 산정한 이재명 피해보다는 행정구역별 피해 차이가 작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총 피해의 다음 표는 이제 앞서 산정한 건물 내용물 피해액, 사업자산 피해액, 인명피해액 외에도 농경지 농작물 피해액과 공공시설물 피해액을 추가해서 산정한 시군구별 총 피해액과 순위를 나타낸 것입니다. 네, 농경지 농작물 피해 같은 경우에는 토지 피복도를 가지고 산정한 결과를 동일하게 사용을 하였고, 공공시설물 피해액은 일반자산 피해액에 4차원법에서 정의하는 공공시설물 피해 기준이 1.694를 계속해서 산정을 했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이제 도로명도 전자지도로 산정한 총 피해액은 토지 피복도 적자자료로 산정한 총 피해액과 비교했을 때 적자자료로 산정한 총 피해 결과가 유사하게 나타난 것을 이제 총 피해 결과에서도 나타났는데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중에 적자자료의 두 가지 방식인 중심점 방식과 면적비 방식 중에서는 중심점 방식으로 산정한 총 피해 결과가 도로명도 전자지도로 산정한 피해 결과가 가장 유사하게 나타났습니다. 이런 결과를 통해서 이제 적자자료가 기존 공감분석 자료를 대체할 수 있고 경제성 분석에 적합한 자료임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또한 이제 중심점 방식이 적자자료를 활용한 시간구 단위의 홍수 피해를 산정하는 데 적합한 방식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 단계에서의 이제 시사점기 고찰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2016년 울산광역시에서 발생한 태풍 차바로 인한 홍수 피해에 대해 토지 피복도와 도로명도 전자지도, 적자자료로 산정한 홍수 피해를 비교 분석하였습니다. 분석 결과를 통해 적자 단위 공간 분석 자료가 기존 다차원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토지 피복도를 대체할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해 보았으며, 최종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시작점을 얻을 수 있었는데요. 먼저 경제성 분석에서 적자 자료가 가지고 있는 적용성을 확인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이제 적자 자료 중심점 방식으로 산정한 피해액은 도로명도 전자지도로 산정한 기존 피해액과 비교했을 때 차이가 가장 작게 나타났습니다. 해당 결과를 통해 적자 자료 이제 중심점 방식으로 산정한 산정 결과가 경제성 분석에 사용되는 기존 공간 분석 자료인 토지 피복도를 대체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고요. 또한 본 연구에서는 적자 자료가 가지고 있는 활용성 또한 파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로 적자 자료는 행정 경계에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시군구 단위뿐만 아니라 직계구 단위나 유역 단위, 지구 단위로도 경제성 분석을 수행할 수 있어 활용성이 매우 높고, 본 연구에서 이제 개별업자의 가구 수, 종사자 수, 통인구 수 등과 같은 시군구별 통계 자료를 적자 단위 속성값으로 재설정하여 적자 단위 자산 가치와 피해를 산정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산정 결과를 활용해 다양한 이유의 적자 단위 통계 지도를 구축할 수 있어서 단순 통계 자료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이제 방제사업 같은 의사결정에 유용한 도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적자 자료를 활용해서 사용해서 경제성 분석을 수행하였는데, 이제 농경지나 농작물의 피해의 경우에는 기존 토지 피복도로 산정된 피해를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공간 분석 자료 유형에 따른 피해 차이를 보여주지 못했고요. 이제 울산광역시와 다른 특성을 보이는 지역에 대해서는 적자 자료를 활용한 경제성 분석을 수행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타 지역의 피해 산정 결과에서도 중심점 방식이 적합한 산정 방법인지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경제성 분석에 반영하는 적자 자료의 속성값을 이제 농경지 면적, 기존에 사용했던 가구수나 종사자 수 등 외에도 농경지 면적 등으로 다양화하고, 이를 통해 경제성 분석을 수행하는 대상 지역의 범위를 넓혀서 적자 단위 공간 분석 자료에 대한 추가 분석을 수행해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고해상도 공간 분석 자료와 심수화 속도로 활용한 경제성 분석의 평가에 대해서 강유진님께서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제가 실은 발표 시간을 중간에 말씀 안 드린 이유가 아직 공부팀이 안 오신 것 같아요. 조금 여유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게 좋으실 수도 있고 나쁘실 수도 있는데, 네,
지금 어떤 홍수에 의해서 발생한 침수 피해에 대한 그 경제성 평가를 하기 위해서 기존의 토지 피복도를 이용한 방식을 고해상도 공간 재료, 다시 얘기하면 도로명 주소 전자지도를 기반으로 한 그 100m짜리 격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경제성 평가를 했을 때의 그 적합성에 대해서 분석을 하신 것 같아요. 네. 혹시 들으러 오셨던 네, 분들 쪽에서 플로어에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딱히 없으신가요? 네,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좀 궁금한 걸 여쭤볼게요. 뭐 제가 생각이 맞는 건 아니니까 아니면 바로 답을 주시면 돼요. 결과를 봤을 때 네. 도로명 주소 전자지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 격자의 중심점 방식이 가장 근소한 차이를 나타냈기 때문에 가장 적합한 방식이다라고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도로명 주소 전자지도가 참값으로 보고 하신 네, 그 이유가 있으신가요? 연구에서는 이제 도로명서 전자지도를 판단을 그 이유가 뭐가 될까요? 이제 사실 제 연구에 나타나 있는 태풍 사고로 인한 피해 결과랑 비교를 해봤는데 이제 토지 피복도로 산정한 방법은 이제 기존 가처분법에서 산정하는 방법 그대로를 사용을 해봤을 때 그거와 제 연구를 비교했을 때 그 결과 자체가 굉장히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제 연구에서 나타난 피해 결과를 기존 값으로 산정을 할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토지 피복도보다는 개선된 공감석 자료인 도로명서 전자지도를 활용해서 계산한 이제 피해 산정 결과를 이제 기존 값으로 산정 비교를 해봤습니다. 네. 그러면 두 개만 더 질문이라기보다는 네. 그 다차원법에서 인명 손실액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를 선정하실 때 보면 네. 앞에 그 방식이 있어요.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인명 손실은 아까 그 트레이 보면 사망자와 부상자로 나눠져 있어요. 네. 그러면 인명 손실의 피해 기준 단가라고 해야 되나 원단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거 적용하는 게 다를 텐데 그거를 합치는 수를 합친 걸로 그냥 각자 구해가지고 합쳐서 계산한 결과를 합쳐서 이제 나타내는 그러면 사망자와 부상자의 피해 원단위가 다르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코멘트인데요. 지금 격자 단위 인구수를 만드실 때 네. 그거를 주거 인구수에다가 격자 내 건물 면적비를 계산해서 하신 것 같아요. 표를 보니까 제가 9페이지 인수 말씀이세요? 아니요. 격차 단위로 피해 분석하실 때 네. 그 대상이 되는 원천 데이터들에 대한 거를 슬라이드 9페이지에 보시면 그게 제시가 되어 있는데, 이건 이제 코멘트니까. 격차 단위 총 인구수를 그러니까 주거 건물 총 면적으로 나눠가지고 하신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하셨는데, 실은 이제 통계지리정보시 서비스라고 하는 통계청 자료를 보면 격차 단위의 인구수 데이터가 공급이 되고 있어요. 굳이 저렇게 계산하지 않으시고 주거 인구나 직장 인구나 뭐 등에 대한 인구들이 UTM K 좌표의 격자 데이터로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자료를 활용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처음법에서 사용하는 인구수 자체가 실거주 인구수랑 네. 그래서 이 해당 국토정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격자에도 총 인구수가 자료가 있는데 그 자료는 주민등록상 인구수라고 그래서 새로 만든 인구수 거기 말씀하시는 자료는 실거주 인구수 네네 실거주 인구 데이터입니다. 네. 혹시 그 사이에 질문사항 있으시면은 얘기를 해주시고요. 없으면 지금 같이 발표하러 오신 거죠? 네. 네. 혹시 이호용 이시나요? 네. 그러면 고해상도 공간 분석 자료와 침수적도를 활용한 경제성 분석 및 평가에 대해서 발표는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SSP 시나리오를 이용한 원주하천 수위의 영웅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아직 건국대 팀들이 현재 상황으로서는 안 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여유가 좀 있으니까 여유 있게 충분히 준비하신 것들을 발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하대학교 수능생태학연구실의 석사과정 오용입니다. 이 시나리오를 이용한 건국대학교 수의 조리 영향 분석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목차는 서론, 재료 및 방법론, 결과, 결론 그런 순으로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서론입니다. 네, 우리나라의 해수면 상승으로 해안 지역이 침수될 거라는 뉴스를 다들 한 번쯤은 접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한번 해보았더니 2019년에 우리나라에는 1989년 기준으로 해서 7.8mm가 증가를 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이루어져 있는 지역이 많아서 삼면이 바다로 이루어져 있는 연안 지역이 많습니다. 연안 지역은 바다 하천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집중호우 또는 태풍이 발생을 하면은 자연 재난의 빈도가 기후 변화로 늘어남에 따라서 홍수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다와 하천의 특성을 모두 가진 연안 지역은 감조 하천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감조 하천은 바다의 조성류와 하천류가 혼합을 해서 하천이 역류가 되므로 수위가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일반 하천은 비가 오지 않는 경우에 수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데 감조 하천인 경우에는 무강우에도 수위가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수위와 유량 특성을 규명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제가 그에 대한 피해 사례를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다음은 울산 태화강의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2016년에 발생한 태풍 차가와 만조위가 겹치면서 태화강의 유량이 바다로 배수가 되지 않아서 하천이 정체되어 가지고 수위가 이렇게 상승함에 따라서 침수가 이렇게 많이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만조와 폭우가 동시에 발생을 할 경우에는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연구 목적으로는 저는 복잡한 수분 특성을 가지고 있는 감도 하천 태화강을 대상 지역으로 정했고요. 기후 변화로 인한 조의 상승과 태화강의 조의 영향 성분을 전망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연구 흐름도인데 연구 흐름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재료 및 방법론입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기후 변화 시나리오는 2021년 IPCC AR6에 사용되는 SSP 시나리오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SSP 시나리오는 복사 강제력 정도와 함께 이래 사회 경제 지표의 정량적인 변화를 고려하여 적응 대책 수행 여부에 따라서 여기 보시는 것 같이 5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는 안정화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는 SSP2와 극한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는 SSP5를 선택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네, 기후변화 시나리오인
그 GC 기후변화 시나리오인 GCN 데이터는 낮은 공간적 해상도로 인해서 다운스케일링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머신러닝 인공지능 기법인 머신러닝 KNN, 랜덤 포레스트, XGBoost, 서포트 벡터 머신링 그 네 가지를 사용을 하였고요. 그 다음으로 그 감조 하천 수위 성분 분석입니다. 관련 논문을 찾아보았더니 감조 하천의 수위는 세 가지 성분으로 나눌 수가 분류가 가능합니다. 조위, 강우, 유출, 자분 성분 이렇게 세 가지로 그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먼저 그 방법으로는 먼저 감조 하천의 수위는 그 조위 자료의 범위로 정교화를 통해서 조위 성분과 나머지 성분으로 이렇게 아래 사진과 같이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성분을 하이패스 필터 기법을 이용해서 강우 유출 성분과 자분 성분으로 이렇게 그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각 성분의 비율을 보면은 조위 성분이 64.6%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감조 하천과 조위는 그 동일한 아래 사진과 같이 동일한 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여기 보이시는 정리와 공식을 이용해서 바다의 조위 관측 데이터의 범위를 감조 하천 범위로 정교화를 해가지고 감조 하천의 조위 성분을 분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은 그 파란색이 조위 자료이고 그 검정색이 감조 하천의 수위인데 그 정교화 공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노란색 감조 하천의 조위 성분을 뽑아내는 것으로 이렇게 이 방법으로 조위 성분을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연구 결과입니다. 먼저 본 연구를 위한 자료를 수집을 하였습니다. 낙동강 홍수통제소에서 울산 태화강 하류에 있는 태화교 관측소에서 수위 자료를 수집을 하였고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조위 자료를 수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 시나리오는 그 시미6에서 제공하는 GCM 자료를 수집을 하였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독립변수를 선택을 하였습니다. 다음 스캔을 위해서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독립변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1자료로 조위를 전망하기에는 관련 변수의 종류가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1단위 자료에서는 조위의 변동성을 전망을 하는 것으로 하고 월 자료에서는 기후변화의 상승, 폭을 전망하기로 했습니다. 아래 표와 같이 8개의 독립변수, 1자료 독립변수를 수집을 한 다음에 상관 분석을 하여 종속변수 강도가 적고 다른 공산성의 문제를 발견하기 위해서 이렇게 프리시피테이션하고 윈드스피드 맥스를 제거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월 단위 자료의 독립변수 선택을 하였는데 기후변화의 상승을 보기에 위해서 앞서 선택한 6가지 1단위 자료 독립변수에 C 서페이스 하이트 어브 지오이드와 C 워터 볼륨을 추가를 하여 그 종속변수 상관 분석을 실시를 하였더니 이 또한 마찬가지로 다른 공산성 관계를 위해서 에어 템퍼리처와 C 서페이스 템퍼리처를 제거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그 4가지의 머신러닝을 기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최적의 파라미터를 찾아야 되는데요. 저는 그 트렌과 테스트 셋을 7대3으로 나누어서 텐크로스 밸리데이션을 텐폴드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적용을 하였더니 다음과 같이 그래프와 같이 4개 변수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네, 4개의 회계 모형 중에 가장 잘 맞는 모형을 찾기 위해서 그 최적의 4개 변수, 4개 변수와 트레이닝 데이터 셋으로 이친 모형을 설정을 하였고 테스트 데이터 셋으로 분석을 하였더니 아래 보이는 표와 같이 1단위 자료에서는 랜덤 포레스트가 가장 오차가 적었고 월 단위 자료에서는 서포트 벡터 머신이 월 단위 자료가 가장 적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구한 독립변수
4개 변수를 가지고 그 회귀 모형을 생성한 후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인풋 자료로 조의 전망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1단위 자료에서는 SSP5 극한 시나리오인 SSP5 같은 경우에는 약 4.35cm의 상승이 보였고 월 단위 자료에서는 극한 시나리오인 SSP5에서는 약 16cm의 상승이 전망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1단위 자료의 결과의 변동성을 월 단위 자료로 이렇게 대입을 하였더니 다음과 같은 그래프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1단위 자료만 전망을 했을 때와 1단위의 변동성과 월 단위의 그 상승폭을 전망했을 때 비교 분석을 해보았더니 비교 분석을 해보았더니 그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실제 조의 자료와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두 가지 경우 오차 분석을 한 결과 그 SSP2 시나리오 왼쪽은 SSP2고 오른쪽은 SSP5 시나리오인데요. 두 가지 시나리오 모두 그 1단위 자료만을 가지고 전망을 했을 때와 1단위의 그 변동성과 월 단위의 상승폭을 같이 이렇게 전망했을 때를 비교해 보았더니 1단위와 월 단위 두 개 다 사용한 자료로 전망을 했을 때 더 오차가 적은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조의 전망 결과로부터 강조 하천의 조의 성분을 분리하였습니다. 강조 하천의 수위는 조석이 영향이 작아 저수위에서 그 조의 자료와 동일한 변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의 자료의 경우 바다와 인접한 곳에서 관측을 함으로 낮은 관측값을 보이지만 하천의 수위의 경우에는 하천 통제 단면으로 인해서 조의보다 높은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후변화 영향으로 인한 수의 변동성은 조의의 수와 관계를 도출하여 예측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과 같이 정교화를 하였고 그 강조 하천의 조의 성분을 분리하였더니 극한 시나리오인 SSP5에서는 약 28cm의 상승이 보였습니다. 이는 결국 적은 수치가 아니고 폭우나 태풍 등의 기상 현상이 발생했을 때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조의의 상승이 강조 하천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전망을 해보았습니다. 기후변화 시나리오인 GCM 데이터는 해상도가 자주 문제가 있어서 다운스트리밍이 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1자료로 분석한 결과보다 1자료에는 변동성을 월 자료에는 조의의 상승을 전망하는 것이 적은 오차를 보였고요. 그 결과 먼 미래 SSP2 시나리오에서는 약 11cm의 조의의 상승이 보였고 SSP5 시나리오에서는 약 16cm의 상승이 전망이 되었습니다. 강조 하천에 영향을 주는 조의 성분은 64.63%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를 하고 있는데 따라서 그 기후변화 시나리오로 전망한 미래 조의를 이용해서 태양광의 조의 성분을 분석을 하였더니 그 SSP2에서는 먼 미래 21cm의 상승, SSP5에서는 먼 미래 28cm의 상승이 전망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그 강조 하천이 만조, 폭우, 태풍 등 자연 재난이 동시에 발생할 경우 막대한 피해가 발생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추후 연구로는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이용해서 태양광의 강우 유체 성분과 자분 성분을 전망할 예정이고요. 이로 인해서 세 가지 성분, 강조 하천의 세 가지 성분을 모두 전망을 하면은 태양광의 수위를 전망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기후변화를 고려한 시설물의 설계 기준 변경, 강조 하천의 홍수 예방구를 위한 위기경보 단술, 연안 지역의 구조물을 강화할 수 있는 근거로 충분히 이용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SSP 시나리오를 이용한 강조하천 수위의 영향 분석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혹시 같은 팀이시긴 하지만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지금 플로우에 아무도 안 계셔서. 실은 저도 제가 주로 해봤던 분야는 아니어서 딱히 이렇게 크게 질문 사항은 없는데 그 이제 머신러닝을 할 때 그 페이지에 몇 페이지 모였는데 트레이닝 기간이 있고 테스트 기간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7대 3의 기준을 했다고 했는데 제가 놓쳤는지 모르겠는데 네. 트레이닝과 테스트 7대 3일 때 그 기간, 트레이닝 기간이 네. 과거 언제 데이터를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로 활용하셨는지. 7대 3으로 비율을 나눈 거는 랜덤성을 주고 7대 3으로 나눴고요. 뭐 기간을 정해서 몇 월부터 몇 년도부터 몇 년까지는 7이고 몇 년부터 몇 년까지는 테스트 때수를 정하겠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궁금한 건 그 7이라고 하는 트레이닝 기간이 트레이닝 시킬 때 활용했던 데이터의 기간이 네. 제가 놓쳤는지 모르겠지만 언제인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과거에 뭐 2010년부터 지금 2021년이니까 11년 동안의 기간 중에 7년 정도의 데이터는 트레이닝 데이터를 쓰고 2008년부터 2017년까지요. 네, 그 수의 자료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한 거고요. GCM 자료는 그 조의 자료는 1963년부터 있습니다. 그래서 1963년부터 2014년까지 네. 이렇게 그리고 트레이닝과 테스트를 그러면 수위는 수위대로 따로 트레이닝 테스트를 하시고 조이는 조이 따로 하신 건가요? 조의를 먼저 전망을 한 다음에 수의 자료를 세 가지 성분으로 네. 수의를 세 가지 성분으로 이렇게 분류가 가능한데 저는 그 수의의 세 가지 성분 중에서 조의 성분을 예측을 한 겁니다. 전망을. 네. 그러면 조이는 조이대로 트레이닝해서 예측을 하고 수위에서는 수위에서 조이와 아까 얘기했던 강울출과 잡음 그런 네. 분리해서 거기서 또 조이 예측을 하고 그랬다는 거죠. 네. 실은 이 정교화 방법 저 공식을 적으면서 그 이 수위에서의 조이하고 잡음하고 이런 것들을 분리해 냈다는 조금 굉장히 신선하긴 한데 그 부분들은 이 시간에 다 질문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러면 그 하나 코멘트를 드리면 네. 맨 서론에서 지금 2009년 기준으로 2019년에 해수면 상승이 7.8mm가 상승했다라고 처음에 얘기를 하셨고 네, 맞습니다. 그런 해수면의 상승 등이 결국은 감주하천의 경우는 수위의 굉장히 큰 폭의 상승으로 오는 거고 네. 아까 먼 미래라고 하셨던 그 기간에 예측했던 거는 뭐 아까 25cm, 아니 28cm, 21cm의 수위 상승이 예상이 된다라고 결론 내셨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이제 코멘트인데 뒤에 결론 부분에 네. 단순하게 수위 상승에 대한 것만 제시하는 것도 좋지만 거기에 그 수위 상승으로 인해서 과거에 그 현재까지 침수 피해 규모 대비 어느 정도의 침수 피해 규모가 더 발생할지를 정량적으로 제시해 주시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꼭 수정하실 필요는 없지만, 네, 나중에 연구 더 고도화하실 때 이렇게 실은 이 연구라는 것이 연구 결과를 받아들인 사람의 입장에서는 물론 수치가 분명히 기본이 돼야 되지만 그래서 so what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데인 거잖아요. 결국은 결론 부분에서 이러한 것들을 기반으로 하천의 시설물이나 혹은 그 하천 기본 계획을 세울 때, 하천 정비 계획이나 제방 계획을 세울 때, 방제 계획을 세울 때 활용하겠다라고 했다고 하면 단순하게 수위에 대한 정보보다는 그로 인한 영향에 대한 정보를 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네. 혹시 더 다른 의견 있으실까요? 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으시면 아쉽지만 오늘 5분의 발표자께서 준비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3분의 그 발표자께서 참석을 못 하셔서 아쉽지만 2분의 발표를 끝으로 이 대학원 세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